이제 백두산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기분이 들었다. 그것은 마치도 어떤 신선의 세계에서 조금씩 세속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느낌과 다르지 않았다. 무산고을과 두만강 사이에는 그래도 조금 거리가 있었다. 강 안에 무산고을이 위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 지역에는 목재가 끝도 없이 쌓여 있었다. 저 목재들은 겨울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두만강의 물이 풀려야만 뗏목으로 만들어져 강의 최하류에 있는 서수라로 옮겨지는 것이었다. 날이 백두산 아래 제일 고을인뎁쇼? 무산고을이? 내 놈은 어떻게 문자 실력이 그렇게도 좋으냐? 그것은 두부 같은 시성이나 읊을 수 있는 시적 표현이다. 짱구의 문자 솜씨가 일치월장하는구나. 날이 소이놈을 너무 그렇게 축켜 세우지 마옵소서. 저기 하늘처럼 쌓여있는 부둣가의 목재를 보고 있으니 정말 백두산 아래 제일 고을이란 생각이 듭니다요. 그렇다. 무산고을은 뭐니뭐니 해도 백두산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얘기할 수 없는 두 개의 고을 중 하나이다. 백두산의 서편에는 해산이 있고 산의 동편에는 무산이 있느니라. 두 고을 다 주운의 시발점이고 또 기착점이다. 그리고 두 고을 다 군사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해산진이라고도 하고 무산진이라고도 하지 않느냐. 날이 무산고을을 떠나려니 왠지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습니다요. 왜 이럴까요?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을련이를 찾고 있는지를 본인은 알깝쇼? 정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사람의 관계란 인연이 닿아야 하는 것이다. 인연이 닿지 않으면 제 아무리 절실하고 아름다운 것도 별 볼 일이 없어지고 만다. 그러나 정우는 은근히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언년의 문제였다. 그녀의 배가 불러오면 더 이상 자기를 따라다닐 수 없어지는 것이다. 그들은 이제 어느 정도 자신들이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것도 사실이었다. 그들은 어떻게 약재를 캐고 모피를 만들며 그리고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도 어느 정도는 알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일에 어느 정도는 이굴이 난 것이었다. 그들은 장사 속이 조금은 터진 듯 했다. 그들은 인간의 삶이란 물자를 쓰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터득하고 있다. 사람이 죽지 않은 이상 물자를 쓰게 마련이다. 죽은 자만이 물자를 쓰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물자는 누가 만드는가? 인간이 만든다. 그럴 경우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든 물자를 각기 필요한 사람에게 갖다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장사라는 것이었다. 언년이와 짱구 그리고 울련이는 이 단순하고도 너무나 분명한 진리를 터득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팔리지 않는 물건이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사실 실제의 체험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정호는 회령이나 운성쯤에서 짱구네와 헤어질 궁리를 하고 있었다. 한양 가까이 가면 그만큼 위험하다. 제한이 조금은 잡혀있기 때문이다. 북간의 고을들은 아무래도 제한이 느슨하기 마련이었다. 짱구와 을련의 재상이 여기 두만강계까지 퍼졌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이런 난국에 험준한 백두대간 넘을 파발이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하기야 서발, 북발, 남발로 나뉘어져 있는 조선의 파발 제도로 볼 때 말을 타고 달리는 기발은 한양과 의주관을 달리는 서발뿐이다. 한양에서 철원을 거쳐 서수라까지 가는 북발이나 경기도 광주를 거쳐 충주 동래로 이어지는 남발은 전부 보발이다. 북발의 한 가닥까지가 해산진 및 갑산까지 뻗어 있기는 하다. 그것은 물론 보발이다. 그것은 북발의 중의 역참의 하나인 북정고을에서 들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설은 대단히 활용도가 낮았다. 해발 6,000척 이상의 험준한 개마고원을 가로질러 걸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노릇이 아닐 수 없었다. 게다가 겨울이라도 되면 너무나 혹독한 추위 때문에 도저히 사람이 걸어서 이 산악을 넘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나마 북발의 대류에서 무산이나 회령으로 이어지는 파발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정호는 짱구나 을련의 재상을 담은 어떤 파발도 무산이나 회령고을 관하까지 와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익히 감지하고 있었다. 짱구야, 저기 험준한 산 사이에 걸려있는 고갯마루가 보이느냐?
네, 잘 보입니다요. 남북으로 길게 걸려있는 뎁쇼. 저 고갯마루가 무살령이다. 저 고갯마루의 높이는 대략 2,000척이다. 저 마루는 참으로 유명한데 저 마루에 서면 곧바로 경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아이고 매, 그럼 우리는 경성에 가깝게 와 있습니까요? 그렇지는 않다. 다만 그렇게 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뜻이지. 그 실제 거리는 대단히 멀다. 무산령의 남쪽 사면은 동해로 유입되는 수성천의 깊은 계곡으로 이어지고 북쪽 사면은 회령골로 유입되어 결국은 두만강으로 흘러드는 회령천 계곡으로 이어져 있느니라. 아, 참 나리. 지리라는 것이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요. 그럼 내 놈이 어디 지도를 만들어 보아라. 허허허. 나리, 정말 세월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요. 울련이가 나리 곁에 지금도 있다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요. 조선 땅의 신비가 하나하나 벗겨지고 있지 않습니까요? 쓸데없는 소리. 가버린 사람을 생각해서 못하리. 하지만 왠지 울련이가 멀리 가버리지 않고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는 듯한 느낌이구나. 북간의 국경도시 회령에 이르다. 나리, 수인놈도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요. 나리, 회령고을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그렇게도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립니까요? 오, 회령. 정우는 천천히 탄성을 발했다. 그들이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약재와 모피 구리짝을 전부 처분해버렸기 때문이다. 금전이 든 전대를 짱구와 정우가 나누어 찼기 때문에 한결 가벼웠다. 이제 그들에게는 양식과 식기를 넣은 구리짝 하나와 정우의 서책을 담은 보침 하나가 고작이었다. 그리고 참 저기 무산령의 마루에서는 동해가 보일 뿐만 아니라 무산령에서 경성고을까지는 험준한 산악의 길이지만 불영팔담이 있어 그 경관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한다. 나리, 그럼 우리 그만 그쪽으로 가서 경성고을로 빠져버리지요? 아니다. 그것은 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종성, 온성을 돌아 경원과 경을 돌아보고 서수라로 해서 경성으로 내려와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일차적으로 가장 지난한 답사를 마치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걷기만 하는 여행을 하게 된다. 나리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요. 그 연유는 뭘고? 눈을 들어 어디를 보아도 황해도나 경기도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평화는 보이지 않습니다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험준한 산뿐이니 그런 편안한 길이 도무지 나타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요. 내 놈 말이 맞기는 맞다. 그냥 조금 길 형편이 나아질 뿐이라는 것이지 황해도나 평안도에서 보던 그런 길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장군은 정말 지리학자가 다 되었구나. 혼자서 지도를 그려도 될 것 같구나. 과찬의 말씀이옵니다. 소희님이 감히 어디서 그런 일을 하겠사옵니까? 까막 무식인 주제에 울련이는 그래도 진설을 깨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짱구는 진설을 깨치고 있는 울련이를 부러워했다. 정우와 짱구네에는 구절령을 넘어 멀리 오른편으로 보울천을 끼고 회령고을 경내로 들어갔다. 보울천은 민사봉에서 연원하고 있었다. 험준한 민사봉과 옥성봉 사이로 희끄무리한 안개에 휩싸인 무산령의 모습이 가물거리며 보였다. 날이 아무래도 회령고을에서 겨울을 나야 할 것만 같습니다요. 잘못하다가는 눈 속에 파묻히거나 미끄러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만 같사옵니다. 우리 같은 천한 것들이야 그러면 어떨깝쇼마는 나리는 오래 사셔서 좋은 서책을 쓰시고 꿈에도 못 잊는 그 지도를 그리셔야 합지요. 무슨 그런 당치도 않은 말을 하느냐? 사람의 생명은 누구에게나 하나뿐인 것. 그것은 그래서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느니라. 나리, 그 말씀은 그러면 나리의 생명이나 소인놈의 생명이나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옵니까요? 그럼 그런 말이지 않고서. 나리, 참으로 듣던 중 처음인 말씀이옵니다요. 이 천한 것의 생명이 나리의 그것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니. 장군은 크게 감격하는 눈치였다. 그런 말은 정말 처음 들어보는 듯 했다. 그는 지그시 언연이를 바라보면서 그녀의 동감을 구했다. 그들은 더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다. 찬바람이 불어오고 눈보라가 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는 수 없이 주변에서 동굴을 하나 찾아내 그리로 들어갔다. 그들은 삭정이를 구해다가 부싯돌로 불을 일으켜 붙였다. 그리고 몸을 녹였다. 언연이도 주위로 몸이 얼어붙어 있었다. 그들은 결국 그날 밤 더 나아가지 못했다. 너무나 날이 차가워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기 구절령 아래의 동굴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내일 회령으로 들어갈 작정을 했다. 정우는 정성껏 저녁을 지어서 짱구네를 위했다. 짱구는 감복을 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그는 아내가 혹시 탈이 나지 않을까봐 신경을 쓰느라고 정우를 알뜰히 모실 경황이 없었다. 회령고을로 들어가면 굳이 주막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조그만 초가집을 하나 사든지 아니면 버려진 집이 있으면 그냥 집채로 들어가야 할 것 같구나. 겨울날 준비를 해야겠다. 그리고 거기서 지난 낭자를 기다려야 하지 않겠느냐? 소이놈의 생각도 날이랑 다르지 않습니다요. 날이 겨울이 너무나 빨리 왔습니다요. 어제가 바로 여름이었는데 그대로 겨울이 되고 말았습니다요. 그렇다. 여기 북간에는 가을이란 계절이 없다. 8월에 이슬이 내리고 9월에 벌써 눈이 쏟아지는 고장이다. 회령읍 성 안으로 들어가서 집을 구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관졸들의 눈에 띌 것이 뻔하지 않느냐. 하기야 여기까지 무슨 경계의 시선이 뻗쳐 있을 것 같지는 않다만 또 모를 일이다. 정우는 날이 어둡기 전에 구절령 일대를 돌아보러 동굴 밖으로 나갔다. 그는 잠시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조금이라도 더 보고 더 돌아다녀야 하는 것이다. 그는 회령장에 내다 팔 모피를 좀 더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금전이 된다. 겨우살이에 도움이 될 것만 같았다. 그는 겸사겸사해서 구절령 일대를 돌아다녀 보았다. 왼편으로는 두만강이 얼어붙어 있었다. 오른편으로는 장백정간의 험준한 연봉들이 우뚝우뚝 서 있었다. 보울천 너머 옥서봉 북쪽으로는 회령고을이 제1봉인 4,500자 높이의 오봉산이 솟아 있었다. 오봉산이 험준한 산임에는 틀림없었으나 정우가 지금까지 백두산계에서 보아온 산들에 비하면 그것은 훨씬 낮고 얌전했다. 무산령에서 발원하여 고풍산을 휘감아 돌아 북서쪽으로 흐르는 강이 풍산천이다. 이 강이 결국은 여러 지류를 받아들여 회령천이 되는 것이다. 풍산천이 오봉산 아래로 허옇게 얼어 있었다. 풍산천이 회령굴성 가까이 이르렀을 때 와워라는 마을과 만나게 된다. 바로 여진족의 집단 거주지였다. 정우는 정신없이 구절령 위에서 주변의 지형지세를 살피고 있었다. 그때였다. 이상스런 몰골을 한 사내들이 정우에게로 다가왔다. 그들은 사냥꾼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한 놈은 총을 꼬나지고 있었고 한 놈은 환도를 차고 있었다. 여보시오. 혹시 백두산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소? 환도 찬 놈이 볼멘 소리로 물었다. 그런 것은 왜 묻소이까? 서로 동성명도 안 한 처지에. 아 여보시오. 그런 것을 못 물어볼 것은 또 뭐가 있겠소? 그럼 난 기분이 나쁘니 대답을 하지 않겠소이다. 그것은 내 자유가 아니겠소? 이놈의 자식, 아무리 봐도 내 놈은 백두산에서 내려오고 있는 놈이 틀림이 없다. 내가 이놈아, 내 놈을 여기서 초가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목을 내놓아라, 어서. 아니 여보시오, 백두산에서 내려오는 사람은 무조건 목을 내놓아야 하다니 그런 법이 어디에 있어? 그 이유가 뭐요? 듣기 싫다. 어서 목을 뽑아라. 그래야만 피가 덜 튈 것이다. 저승에 가더라도 멀쩡하게 하고서 가야지 피를 조선 땅에 많이 뿌리고 가면 저승에서 고생을 하게 된다. 어서. 벌써 놈은 환도를 빼들고 싱싱 소리를 내면서 덤벼들었다. 내 놈들이 산적이라면 내가 혼만 내겠고 혹시 나를 찍어서 기다리는 놈들이라면 나야말로 내 놈들이 목을 따고야 말겠다. 어서 정체를 밝혀라. 내 놈이? 목숨이 아까운 모양인데 그렇다면 내 놈이 살아날 구멍은 있다. 살고 싶지 않느냐? 어서 말해보아라. 도대체 내 놈들은 누구길래 이런 못된 짓을 하느냐? 누구에게나 이러느냐? 나를 알아보고 이러느냐? 우리가 내과 놈이 누군지 알게매냐? 내 놈이 두둑하게 금전대를 허리에 차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나에게 필요할 뿐이다. 어서 그것을 풀어놓고 가거라. 그러면 목숨은 건질 수 있다. 어서. 그렇다면 내 놈들은 그냥 산손님이란 말이냐? 산손님이 총을 가지고 있다? 어찌 어울리지 않는구나. 환도를 빼앗은 놈이 휘익 한 차례 공격을 해왔다. 칼솜씨가 예사로 날카롭지 않았다. 그냥 고갯마루에서 과객의 보찜이나 터는 산적놈의 솜씨가 아니었다. 정우는 놈의 공격을 가볍게 피했다. 그는 총을 꼬나지고 있는 놈의 동태를 살펴야 했기 때문에 몸의 놀림이 대단히 빨랐다. 아니 이놈이 어른이 칼을 피하다니 달빛을 가르는 내 칼의 서슬을 피하다니 내 놈은 그냥 글이나 읽는 백면서생이 아니로구나. 내 놈은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구나. 그렇지? 어서 말해보아라.
내가 너 같은 애송이가 누군지 알게 매냐. 어서 전대를 풀어놓고 도망을 가거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호도책을 쓰지 마라. 내 놈은 내 금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모가지에 관심이 있다. 그렇지? 그 순간 정우는 다른 한 놈이 총에 총알을 재고 화약을 먹이는 것을 보았다. 정우는 순식간에 구절령 마루의 큰 나무 뒤로 숨었다. 탕! 총알이 뿜어졌다. 그러나 정우는 물론 그것을 맞지 않았다. 정우는 총의 성능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놈은 그제야 총을 던져버리고 자신도 환도를 빼들고 정우에게로 덤볐다. 허공을 가르는 두 자루 칼의 눌림이 예사로 날카롭지 않았다. 그것은 산소님의 칼솜씨가 아니라 검객의 솜씨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사히 솜씨는 될 만했다. 정우는 무기라고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몇 차례 놈들이 공격을 더 받아보니 도저히 더 견딜 수가 없었다. 잘못하다가는 정말 놈들이 칼끝에 꿰이고 말 것만 같았다. 벌써 그는 어깨 쪽지에 부상을 입었다. 상처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래, 내 놈들이 내 생명을 구해주는 조건이란 무엇이냐? 결코 나의 전대는 아니다. 물론 전대를 풀어놓고 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내 놈이 보찜 속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그 수많은 종이 쪼가리들, 백두산도 그리고 용왕담도 그렸고 두만강도 그렸을 테지. 그것을 내놓아라. 어서. 그러면 내 놈은 목숨은 건질 수 있다. 누구의 부탁을 받았느냐? 내 놈들 단독으로 이러는 것이냐? 누굴 어린아이로 하느냐? 우리가 누구의 심부름이나 하는 놈들로 보이느냐? 그런데 어째서 나의 지편들에 관심이 많으냐? 너희들은 정부살인을 하는 고용검사들이지? 누가 시켰느냐? 건방진 놈. 내 놈은 듣던 대로 재주가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어서 죽이나 하거라. 에잇, 벌써 몇 탑째냐? 놈 참 날쌔기도 하다. 그들은 정우의 날쌘 몸놀림에 적이 놀라는 눈치였다. 놈들의 칼을 피해 하늘로 솟구쳤던 정우가 하강하면서 한쪽 발로 한 놈의 심장을 강타했다. 그는 이 세상의 어떤 무거운 쇠뭉치보다도 더 강력한 강타력을 가지고 있었다. 놈은 칼을 손에 쥔 채 저만큼 나동그라졌다. 그러는 사이 다른 한 놈의 칼끝이 정우의 허벅다리를 유린했다. 피가 낭자했다. 무술개나 익힌 정우였지만 두 놈은 예사로 강적이 아니었다. 정우는 긴 삭정이를 주워들었다. 그것을 휘둘러 놈들의 접근을 막는 한편 그는 도망칠 궁리를 했다. 도망질이라면 자신을 당할 자가 없을 것만 같았다. 정우는 짱구와 언년이가 들어있는 동굴 쪽으로 내빼지를 않았다. 그는 구절령의 밑으로 일부러 내려간 다음 가파른 재의 절벽을 빙빙 돌아서 재빠르게 올라감으로써 놈들을 떼어버리고자 했다. 놈들은 과연 도저히 걸음으로써는 정우를 따르지 못했다. 놈들은 정우를 추격하기를 포기하고야 말았다. 이놈아 개섰거라. 전대를 풀어놓고 가거라. 정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놈들의 시야에서 자신을 완전히 떼어놓았다. 정우는 어깨와 허벅지에서 피가 마구 솟구치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았다. 그는 피가 땅이나 바위에 닿지 않도록 조심했다. 놈들이 그것을 따라서 추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동굴 앞에 다다른 그는 큰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놈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추적을 완전히 따돌린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또 몰랐다. 놈들은 예사로 무예를 익힌 자들이 아니었다. 그는 잽싸게 동굴 속으로 뛰어들었다. 짱구가 깜짝 놀랐다. 나리, 이게 어찌된 일이옵니까요? 아이고 이피, 이리로 와서 누우시지요. 웬 놈들입니까? 아니 이거 칼에 찔린 자국이 아닙니까요? 어떤 놈들입니까요? 이 요절을 낼 놈들. 짱구는 고리짝 속에 숨겨놓았던 장검을 황급히 빼들었다. 그는 비유 같은 몸의 자세를 취했다. 그는 역시 검사였다. 그의 두 눈에서는 한순간 살기에 찬 섬광이 번득였다. 아서라, 그것은 그리 급하지 않다. 어서 날 먼저 치료하여라. 내 보찜을 끌어서 백반가루 봉지를 꺼내어 어서 여기에 뿌려라. 지혈제를 뿌려야겠구나. 출혈이 너무 심한 것 같구나. 날이 몇 놈입니까요? 두 놈인데 아주 날쌘 놈들이다. 우리의 정체를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했다. 아래송한 놈들이었다. 두만강변에 비적들이 많다는 말은 들었습니다요. 하지만 나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면 과연 보통 놈들이 아닌뎁시오. 오랫동안 이 짱구의 칼에 녹이 슬었습니다. 일거에 두 놈을 쓸어버리고 오겠습니다. 나리, 허락해 주옵소서. 아니다. 우리는 무기를 버린 사람들이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무기를 쓰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지 않았느냐? 놈들이 이 동굴을 찾아낼 턱은 만무하니 그만 버려두어라. 놈들이 두만강 비적이라면 조금 찾아보다가 그만둘 것이다.
그렇지 않고 우리 뒤를 쫓는 놈들이라면 끝까지 동굴을 찾아 헤맬 것이다. 그때 놈들을 맞아 싸워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나리, 놈들은 관가 놈들이 아니고 관가에서 보낸 밀사 같은 놈들인가요? 그런 셈이겠지. 나졸이 우리를 찾아 이 먼 길을 왔을 리가 있겠느냐? 이 어려운 시기에? 짱구와 언년이는 정우를 정성껏 치료했다. 그래도 항상 응급약재를 준비해 가지고 다니는 것이 큰 다행이었다. 치료를 받으면서 생각해도 정우는 그자들이 그냥 산 손님이거나 비적은 아닌 듯 했다. 놈들은 누군가가 자기들의 행방을 쫓기 위해서 보낸 검객인 것만 같았다. 그들의 말 속에 그런 흔적이 조금은 포함되어 있었고 그들의 칼솜씨가 보통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정도의 칼솜씨를 가지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놈들은 총까지 갖추지 않았던가. 나리, 검을 곁에 준비해두고 계십시오. 어째 좀 이상합니다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오냐, 이리로 가지고 오너라. 언년이도 칼을 품고 있거라. 정우는 짱구의 말이 맞다는 생각을 했다. 어째 분위기가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이 옛날 같지가 않은 듯도 했다. 오랜 산생활로 몸이 몹시도 황폐해버린 듯 했다. 뭔가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다. 이 위기를 잘 벗어나야만 할 것 같았다. 아무리 칼을 쓰지 않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생명이 위험한데도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때였다. 동굴 밖에서 사람들이 두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우는 재빨리 짱구와 언년이를 밀쳤다. 동굴의 벽면으로 붙으라는 뜻이었다. 탕! 그 순간이었다. 한 발의 총성이 산간을 뒤흔들었다. 그와 동시에 동굴의 제일 뒷면에 불꽃이 번쩍이고 우지끈 돌벽 파이는 소리가 들렸다. 정우 자신도 동굴의 벽면으로 붙었다. 놈들이 이 동굴을 발견하고야만 것이다. 그러나 놈들이 총알로 정우를 죽이기는 어려웠다. 동굴이 워낙 굴곡이 심했기 때문이다. 정우는 짱구와 언년이에게도 손짓하여 동굴의 공간으로 나오지 말 것을 지시했다. 손 들고 나오라. 그러면 목숨은 살려준다. 한 놈이 소리를 쳤다. 놈들은 종아리 벽면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정우가 혼이 났으리라 생각하는 눈치였다. 얼른 나오지 못하겠느냐? 그럼 총알이 내 놈의 가슴팍을 가리가리 찢어놓을 것이다. 아니면 머리통을 흔적도 없이 날려버릴 것이다. 어서 나오너라. 어서. 그러나 동굴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정우의 지시에 따라서 짱구 뇌에는 입을 다물었던 것이다. 탕! 또 한 방의 총알이 날아와 비슷한 지점에 가 박혔다. 귀에 저린 마찰음이 좁은 동굴 안에 진동했다. 그러나 정우는 그 총알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다음 발사 때까지는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옛날 조총처럼 긴 시간은 필요하지 않았으나 금방 재발사가 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조총도 많이 개량되었으나 아직 조선에 그런 최신식 무기는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다. 임진왜란 때의 조총을 조금 개량한 것에 불과했다. 북경이나 상해에는 폐기 처분된 총들이 조선에 나들고 있었다. 짱구도 그따위 총은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는 그 총의 쓰임새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황해도 9월산 부대에서 종횡무진 뛸 때에 그는 이런 총을 수도 없이 다루어 보았기 때문이다. 심장이나 머리통을 정통으로 맞지 않고선 치사율도 그리 높지 않았다. 배나 가슴에 솜을 넣은 삼배복대를 좀 두툼하게 하기만 해도 이 총알은 뚫고 들어가지 못했다. 짱구는 대포를 끌고 다니면서 관아의 나졸들을 혼내주던 시절을 생각했던 것이다. 이놈들이 자기와 아내 그리고 나리를 맞힐 확률은 거의 없었다. 그것은 다만 겁을 주는 것에 불과할 뿐이었다. 야 이놈들아, 비겁하게 어디서 무차별 사격을 하느냐. 어디 정정당당히 겨뤄보자. 두 번째 총알이 동굴의 벽면에 박히자마자 장검을 빼어든 짱구가 동굴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그는 놈들이 새로운 총알을 장전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짱으렁, 금소금이 들렸다. 짱구와 놈들이 칼로 맞붙은 것이었다. 정우는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자기가 보건대는 짱구의 칼솜씨가 놈들보다 한 수 위인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놈들은 둘이 아닌가. 게다가 짱구는 오랫동안 칼을 만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오랜 산생활로 몸이 극도로 피폐해 있는 것이다. 그러니 먼저 실수하는 측이 당하는 것이었다. 정우는 자신도 동굴 밖으로 뛰쳐나가야 한다는 생각은 했으나 그러는 사이 놈들이 동굴로 들어와
언년이를 인질로 잡을까 걱정이 되었다. 제약의 경우 짱구가 부상을 입는 한이 있더라도 무슨 탈은 없을 것만 같았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신이 나가도 늦지 않으리란 생각이 들었다. 동굴 밖에서는 일대 접전이 벌어진 모양이었다. 금숙상이 계속 이는가 하면 기합소리가 험준한 산간의 정적을 뒤흔들었다. 어느덧 땅거미가 내리고 있었다. 당 하는 총의 발싸움도 일었다. 그러니까 놈들은 정신을 빼기 위한 수법도 아울러 쓰고 있었다. 으악! 길고도 불길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분명 짱구의 목소리였다. 순간 정우는 벌떡 몸을 일으켜 세우면서 장검을 잡았다. 그러나 그는 얼른 몸을 동굴의 공간 속으로 던지지는 않았다. 적은 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으! 소름 끼치는 신음소리가 뒤를 이었다. 이 기분 나쁜 음향으로 보아서는 짱구가 당한 것임에 틀림이 없었다. 정우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걸음으로 동굴의 바깥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탕! 동굴의 안쪽을 향해 다시 한번 충격이 가해졌다. 이제는 더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여기서 더 망설이면 정우 자신과 언년이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과연 눈이 쌓인 산허리에 짱구가 피를 뿌리면서 길게 누워 있었다. 짱구는 숨이 끊어졌는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몸에서는 피가 솟구치고 있었다. 칼을 버려라. 그리고 전대를 넘겨라. 그러면 생명은 살 수 있다. 어서. 그러면 부상자를 넘겨주겠느냐? 부상은 어느 정도냐? 아직 목숨은 붙어있다. 응급치료를 하면 살릴 수 있다. 분명히 심장은 뛰고 있다. 어서 칼을 버려라. 그러지 않으면 내 눈마저 젖골이 된다. 그럼 약조를 하자. 꼭 전대를 가지고 물러가야 한다. 어서 전대를 넘겨라. 어서. 정우는 조금 높은 데로 물러서면서 재빨리 허리춤에서 전대를 끌어 놈들에게 던졌다. 자, 이것을 받고 어서 물러서라. 어서. 히히히, 이거 꼭 먹고 알 먹는구나. 우리는 산속에서 과객이나 더는 산도적이 아니다. 전대는 전대이고 내 모가지는 내 모가지다. 자, 어서 목을 눌려라. 깨끗이 잘라주겠다. 덤비면 더럽게 줍는다. 창자가 튀어나오고 머리통에 터지고 어서 목을 늘려라. 그리고 분명히 저 동굴 안에는 상반되기 반반한 계집도 있으렸다. 이놈들 천하에. 정호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와 동시에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그는 짱구를 살리기 위해서 생멸죽일이나 다름없는 전대까지 끓이지 않았던가. 정호의 칼이 허공에서 맴돌았다. 그것은 바람을 일으키면서 춤을 추었다. 한 놈이 후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다른 한 놈이 뒷걸음질을 치다가 총을 꼬나지고 동굴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 순간 허공에서 매물 돌던 정호의 칼이 방향을 접더니 그놈이 등을 향해 날았다. 퍽 소리와 함께 놈은 동굴의 입구에 나자빠졌다. 이제 정호의 손에는 칼이 쥐어져 있지 않았다. 맏 상대는 칼을 잡아 흔들면서 정호를 향해 돌진했다. 위기의 순간이었다. 그러나 정호는 있는 힘을 다해 산의 정상을 향해 도망을 쳤다. 그러니까 놈은 도저히 정호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걸음을 멈추었다. 놈은 오히려 산을 급히 내려갔다. 아차, 놈은 틀림없이 언년이가 있는 동굴을 표적으로 삼고 있었다. 정호는 굵직한 삭정이를 하나 주워 들고는 번개처럼 놈을 따라갔다. 그리고 삭정이로 놈의 뒤통수를 후려쳤다. 놈은 휘청했으나 쓰러지지는 않았다. 비틀거리면서 다시 방향을 바꾸어 정호를 향해 돌진해왔다. 정호는 칼을 쥐고 있지는 않았으나 위력 있는 삭정이를 쥐고 있었다. 놈은 함부로 대들지 못했다. 놈은 삭정이로 얻어맞아 정신이 어지러운 듯 했다. 정호는 더 틈을 주지 않고 삭정이를 휘두르면서 놈을 공격했다. 놈은 칼을 휘둘렀으나 정확도가 분명히 떨어졌다. 정호의 필살의 일격이 놈의 정수리에 가해졌다. 놈의 두개골은 분해가 되었으며 눈알이 튀어나왔다. 과연 정호의 팔은 가히 무쇠의 그것에 묻지 않은 듯 했다. 놈은 몇 번 비틀거리더니 저쯤 나가떨어졌다. 정호는 급히 짱구에게로 뛰어갔다. 그리고 그의 맥을 짚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뛰지 않았다. 그의 심장은 멎어 있었다. 짱구야. 정호는 짱구의 피범벅이 된 가슴을 부여잡고 울부짖었다. 어느 틈엔가 언년이가 동굴로부터 뛰쳐나왔다. 그녀의 한 손에는 단검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단검을 빼어들고 떨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남편이 숨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휙 몸을 돌렸다. 저쯤 눈알이 둘러빠져 나뒹굴고 있는 괴한의 존재를 시야에 잡았다. 남편을 죽인 괴한이었다. 언년이는 놈을 향해 번개처럼 몸을 날렸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놈의 펄떡펄떡 뛰는 가슴에 단검을 내리꽂았다.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다. 그러나 언년이는 그자에게서 물러서지 않았다. 단검을 다시 빼어든 그녀는 있는 힘을 다해 또 내리찍었다. 그녀의 얼굴을 향해 온통 뜨거운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언년아, 놈은 죽었다. 이제 그만하여라. 정우가 언년이 팔을 잡았다. 그녀가 연출하는 장면이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에 정우가 달려온 것이다. 내린 눈이 녹지 않은 희고 흰 산의 허리에는 순식간에 세구의 시체가 피투성이가 되어 누워있었다. 정우는 옷을 벗어붙이고 얼어붙은 땅을 파기 시작했다. 짱구를 매장하기 위해서였다. 혹시 지나가는 사람들이 눈에 띄기라도 하는 날이면 일이 참으로 난처해지는 것이었다. 구덩이를 파서 2개 안의 시체도 묻었다. 정우는 구덩이를 들 수 있는 대로 깊이 팠다. 쉽게 놈들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도록 했다. 그러고는 고사목을 심고 낙엽을 덮어서 그 흔적을 완전히 없앴다. 정우는 일을 대략 끝나고 동굴로 돌아와 보았다. 언년이가 피를 흘리면서 누워 있었다. 그녀는 그녀대로 흥분돼서 뛰어다니느라 부상을 당한 듯 했다. 사정이 너무나 급박해서 예를 차리지 못하고 짱구를 장사 지냈구나. 날이 염려하시지 마옵소서. 그나마 땅에 묻히게 된 것만 해도 크게 다행으로 알겠습니다요. 우리가 항상 염려했던 대로 우리 뒤를 밟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말았구나. 누가 보낸 자들일까? 분명히 관가의 졸개들은 아니었다. 자, 이리로 눕거라. 홀몸도 아닌 처지에 너무나 충격이 크구나. 백반가루와 황당가루를 뿌려서 지혈을 해야겠다. 나리에게 너무나 짐만되어서 이 천한 것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옵니다요. 언년이는 불러오른 배를 가리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정우는 자신의 상처에서도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언년이를 정성껏 치료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임산부가 아닌가? 정우는 언년이를 도대체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도무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이었던 짱구와는 기연으로 만났으나 그 험한 백두산행을 하면서도 퍽 다정하게 지냈다. 이제 겨울을 맞아 여행을 더 할 수 없게 되었으니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여 그들을 정착시킬 작정이었던 정우였다. 그런 순간에 짱구가 비명에 갔다. 눈앞에서 짱구가 그 특유의 익사를 떨면서 춤을 추는 것만 같아 정우도 견딜 수가 없었다.